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투자론 2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과목 소개를 했었는데 2주차에서는 증권의 그 기초 개념으로 증권이란 무엇인가, 증권의 종류나 증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던 내용을 좀 리뷰를 하고 이번 주차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재무관리의 하나로서 한 강론으로서 증권 투자론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라는 것이 경영학 전체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를 먼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재무관리란 그러니까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련해서 이론과 기법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관리의 기능이 그래서 자금 조달과 투자 결정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그때의 그 기업 재무 쪽에서는 투자 결정이 특별히 실물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재무관리의 기능은 자금 조달과 투자 결정이다. 그런데 기업 재무에서 말하는 투자 결정은 실물 투자와 관련된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 투자론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통 투자론 할 때 투자론은 증권 투자론이라고 했는데요. 그 증권 투자론에서는 증권에 대한 투자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세부 분야가 기업 재무론, 증권 투자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융기관론 또는 금융기관 경영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업재무론, 증권투자론, 금융기관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앞서서 퍼스널 파이낸스, 그러니까 개인 재무론, 또 부동산 투자론, 그리고 보험론 이런 것들을 중요한 내용으로 추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런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 경영학의 재무관리 과목으로 5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업재무론, 증권투자론, 금융기관론 이 3개의 중요 강론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경영분석과 자본시장론이 4학년 때 있는데 경영분석은 그 기업재무나 증권투자, 금융기관론 이런 쪽에 다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을 분석하는 내용이라고 했고요. 자본시장론은 자본시장의 중요한 정보나 또 파생상품, 사실 이제 파생상품은 투자론에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그 성격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자본시장론에서 우리가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학에서는 재무관리 과목이 5개가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5개 과목에다가 그 앞에 회계원리를 1학년 때에 공부를 하고 이 과목을 들으면은 이해의 순서가 논리 정연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재무 전문가, 재무금융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수료하려면은 이 과목들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듣고 그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을 하면은 나중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번 주차에서 다룰 내용을 목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증권이 갖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증권이 어떠하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증권이 어떠하냐 그 특성을 이해하고요. 네 번째는 증권 시장의 그 기능, 증권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그 순서에 맞춰서 세웠는데요. 첫 번째가 증권의 개요, 두 번째가 자본시장법의 내용, 세 번째가 증권의 양면성, 네 번째가 투자 대상으로서 본 증권, 다섯 번째가 자금 조달 수단으로 본 증권, 여섯 번째까지 있는데 여섯 번째까지는 여섯 번째 내용은 증권시장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대상으로 본 증권, 자금 조달 수단으로 본 증권, 이것은 증권의 양면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권의 개요, 자본시장법의 내용, 증권의 양면성, 증권시장의 기능, 이렇게 네 개로 요약을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 증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의 개요죠, 증권의 개요. 증권은 일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와 분류. 그러니까 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 그리고 분류는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화폐증권, 상품증권, 그리고 자본증권,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증권이란 무엇이냐, 의와 분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은 재산적 권리를 갖는 증서, 재산적 권리를 갖는 증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적 권리, 가치를 갖는 증서라고 해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줄여서 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증권. 그런데 그 재산적 관리를 갖는 증서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재산적 권리가 어떤 재산적 권리냐는 것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화폐증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증권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그런 돈이라고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또 사업자들이, 은행들이 발행하는 그 수표, 또 개인이 발행하는 이런 화폐증권은 이런 화폐적 권리를 담고 있죠. 그래서
화폐, 돈, 어음, 수표 이런 것들이 다 그 화폐 증권이 되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그 화폐 증권, 상품 증권, 자본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는 가장 현금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뭐 그 자체가 현금이고요. 수표나 어음은 할인하거나 바로 결제를 요청을 함으로써 현금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화폐증권이나 상품증권, 자본증권에 비해서 현금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화폐증권도 종류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돈, 그 은행권이고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수표, 시중은행들이 발행을 하는 수표, 그리고 사업자가 발행하는 어음, 이렇게 은행권, 수표, 어음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화폐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증권이 있습니다. 상품증권은 특정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갖는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품. 예를 들어서 먼저 그 예를 들기 전에 분류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상품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 그래서 상품 보관 증권이 하나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창고 증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송 중에 있다, 운송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화물상환증이나 선화증권이 됩니다. 화물상환증은 이제 주로 기차로 운송 중인 상품. 우리나라야 뭐 나라가 좁으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품을 이송할 때 기차로 며칠 몇 날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화물상환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운송하는 수단이 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박도 있단 말이에요, 배. 그래서 배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기차로 운송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에 보관하고 있는 배에 있는 그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가 필요한데 이때 이용되는 증권이 바로 선화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증권은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고 화물상환증이나 선화증권은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권리인데 화물상환증은 기차고 선화증권은 선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에 담고 있는 내용이 특별하게 물건이 지정이 돼 있죠. 또 창고증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운송 중인 인삼 제품, 어떤 인삼 제품인데 몇 박스, 그래서 몇 개부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특정된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는 겁니다. 상품증권. 화폐증권, 상품증권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증권입니다. 자본증권. 자본증권이란 자본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증권시장에서 말하는 증권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자본증권을 얘기합니다. 증권투자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그 투자론에서 다루는 증권도 바로
이 자본증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본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자본적 권리는 또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죠. 첫 번째. 이번 학기 내내 이제 그 공부하게 될 게 이제 주식인데요. 주식의 경우는 출자 증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출자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거죠. 출자한 것은 투자해서 자기가 돈을 찾아가는 것은 이제 수익이 나면 찾아가는 거죠. 수익이 안 나면 못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가지고 있는 자본적 권리라 하면 바로 차용증서입니다. 차용증서. 차용증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은 다시 원금을 회수해 가겠죠.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빌려준 대신 이자와 나중에 원금을 회수해 가겠다는 차용증서예요. 수익증권은 펀드에 대한 권리증서예요. 우리가 요즘은 투자 상품이 다양해가지고 여러 주식이나 또 여러 채권, 또 파생상품 이런 거를 결합해서 펀드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펀드를 하나의 새로운 덩어리로 보고 그 덩어리의 지분을 증서로 만들어서 소유권을 매매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익증권이죠. 그래서 수익증권은 펀드에 대한 권리증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파생증권은 선물과 옵션 이런 것처럼 기존의 증권을, 그러니까 기존의 증권이라는 게 뭐예요? 주식, 채권. 이게 가장 전통적인 기존의 증권인데, 이런 주식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파생시켰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생된 새로운 형태의 증권, 그거를 파생증권, 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 뭐 이런 용어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에 증권 투자론 시간에 다룰 증권은 이 모든 걸 다루는 것은 아니고 주식이나 수익증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권이나 파생증권은 다른 채권은 금융교환론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고, 파생증권은 자본시장론 쪽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증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두 번째, 이제 자본시장법의 내용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증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한 것은 학술적인 또 경제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한 것이고요. 법상의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와 관련된 법안이 우리 옛날에는 증권거래법이었어요. 증권거래법. 그런데 2009년부터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러니까 이름이 길어서 보통 줄여가지고 자본시장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시장법.
이 자본시장법이 2009년부터 시행됐는데 이 자본시장법 제4조를 보면은 증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열거를 해봤는데 6가지. 첫 번째가 채무증권이에요. 두 번째가 지분증권, 세 번째가 수익증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투자계약증권, 다섯 번째가 파생결합증권, 여섯 번째가 증권, 예탁증권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채무증권이란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정의했을 때 채무증서라고 했잖아요. 채권. 그래서 이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을 얘기하는. 차용증서라고 했죠. 그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증권. 지분증권이라고 한 것은 어떤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주를 얘기하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를 빌려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분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분증권은 주식입니다, 주식. 다른 형태도 있는데 우리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 그러니까 요즘은 증권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융합돼가지고 주식의 성격을 갖는 채권이 있고 또 채권의 성격을 갖는 주식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분증권은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 또는 지분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분증권. 수익증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펀드에 투자했을 때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게 펀드예요. 우리가 무슨 간접 투자의 방법으로 펀드에 가입을 하는데 펀드에 가입할 때에 그냥 나는 예금 통장에 얼마라고 찍혀 있지만 펀드에 가입하는 그것은 바로 특정한 펀드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증권이 펀드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거다. 지금은 또 투자 환경이 이제 되게 복잡해지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 형태로 자금도 운영하고 또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자금을 맡긴 돈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투자 계약에 따라서 나중에 이 돈을 누가 얼마큼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그때의 계약에 따른 지분, 이제 경제적 몫을 나타내는 게 바로 투자계약증권이 되겠습니다. 투자계약증권. 그게 이제 네 번째 증권이고요. 다섯 번째로 말하는 게 이제 파생결합증권인데 바로 이게 선물과 옵션 이런 것들이 바로 파생결합증권이 되겠어요. 몇 가지는 그래도 좀 이해할 듯한데 증권 예탁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거래되고 있는 건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뉴욕증권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돼요. 실제로 거래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뉴욕증권거래소에 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발행을 했으니까 거래되겠죠. 근데 만약에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왜 거기다 발행을 안 했냐?
왜냐하면 이제 두 나라의 그 증권 관련 법도 다르고 법 체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거기다가 따로 주식을 발행하지는 않고 우리나라에 뭐 이만큼 100만 주가 있다. 그러면은 한 요 20만 주에 대한 거를 요 80만 주, 요거는 80만 주는 이제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다가 거래를 시키고 요 20만 주에 대해서는 20만 주에 해당하는 DR을 발행한다 그래요. DR. 그래서 Deposit Receipt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 뉴욕 증권거래소가 거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탁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 20만 주에 대해서 예탁증권을 발행한다. 이러면 한 주당 예탁증권 하나씩 1대1 대응을 시켜서 그거를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거래를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증권 예탁 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거래하는 것은 이제 아메리칸 Deposit Receipts AD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증권 예탁 증권이라는 것은 정리하면은 기존 증권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증권을 그 아바타처럼 똑같이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 아니라 증권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스미스라는 사람이 삼성전자 예탁증권 3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3주에 맞춘 권리를 다른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주당 배당을 5,000원씩 했다. 그러면 15,000원을 그 사람한테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 달러로 넣어주겠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증권이 바로 증권 예탁 증권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자주 듣게 되지는 않을 텐데 한동안 주식을 해외 시장에서 발행하는 게 붐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증권 예탁 증권이 많이 입에 오르내렸었죠. 자,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말한 증권도 살펴봤고요. 이제 증권의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이 갖는 양면성이라고 하면 투자자의 입장과 경영자의 입장이 서로 상반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볼 때는 투자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 대상이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면은 주식을 많이 발행하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쌓아놓은 돈이 많으면은 발행하지 않고 또 쌓아놓은 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주식을 놓고 투자자는 투자 대상으로 보고 거기다 돈을 투입하는 그리고 경영자는 그 증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끌어내는 돈을 조달하는 그런 양면성을 갖는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증권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죠. 기업재무론과 또 증권투자론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권의 양면성으로 보면은 증권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증권투자론. 그리고
경영자가 자금 조달 수단으로 보는 것이 바로 기업 재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기업 재물론과 과학 과목으로는 기업 재물론과 증권 투자론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증권의 양면성에서 첫 번째 투자 대상으로 본 증권,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 보면은 증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과 채권,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말하는데 이때의 주식과 채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주식을 내가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주식을 구입하면은 법적 지위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주주. 그래서 주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주주로서의 법적 지위가 뭔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어요. 주주가 되면은 경영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신주인수권, 회사가 해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면은 그냥 주식 한 주를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지위부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경영 의결권은 가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는 거고, 이익배당 청구권은 이익이 났으면은 이익을 달라라고 배당을 청구하는 거고요. 신주인수권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할 때에는 기존 주주한테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걸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경영권, 지배권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주식을, 신주를 발행하면서 100만 주를 발행해요. 그런데, 기존 주주들한테, 야, 너 이거 살래? 너 이거 살래? 이렇게 물어봐야죠.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는 거, 그거를 신주 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신주 인수권. 그래가지고 내가 100만 주를 사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포기해버릴 수는 있죠. 그러면은 그 신주인수권은 그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을 내가 포기하게 되면은 다른 주주가 그거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 그 다른 주주도 다 안 산다. 그러면 이제 신주인수권이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회사 해산 시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자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이쪽이 100이고 여기가 40이라고 해봐요. 여기 6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기업이 100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 40의 부채를 상환하고 남으면 60이 된단 말이에요. 요 60이 자녀재산이에요. 알겠죠?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60이 그 바로 자녀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60에 대해서 그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기존 주주에게 모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그게 자기 자본 아니에요? 그거를 만약에 한 사람이 투자했다면 그게 다 한 사람 거고, 여러 사람이 투자해서
수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권리를 행사 안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을 구입한 후에 예상되는 수익은 뭘까? 왜 주식을 사냐?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그럼 경영 의결권을 가서 행사하려고? 그것도 요즘은 별로 설득력이 없죠. 왜냐면은, 나만 해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회사에 가가지고 경영 의결권을 행사한 적은 없어요. 대부분의 지금 현대 사회의 특징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법적 지위나 경영 의결권을 위해서 주식을 사진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주가 상승이나 또는 배당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구입한 후에 예상되는 수익이 뭐냐 했을 때 보유 기간 동안의 배당 수익과 처분 시점의 처분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t = 0이고 1년 후에 여기서 10,000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배당은 400을 받고 주식은 11,600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000을 투자해서 요 두 개를 합치면은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0%의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처분한 후에 예상되는 수익은 보유 기간 동안의 배당 수익과 여기서 말하는 이 배당 수익과 그리고 처분 시점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처분한다면 11,600원이니까 처분 시점에 처분 가격이 된다. 그러나 이런 배당 수익과 처분 가격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금액이 아니냐 이거죠. 네 번째는 보통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요. 주식은. 근데 이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가격은 떨어져요. 왜냐면 경영 의결권이 없으니까. 경영 의결권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좀 더 확실한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수익과 지금은 여기서는 10,000원 주고 산 것이 4,000원에 배당을 하고 11,600원의 주가가 됐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 시점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한 금액이에요. 불확실한 금액. 그래서 배당 수익과 처분 가격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한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주식은 보통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로 구분되는데 우선주 뭐가 우선이냐? 대체로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런데, 그리고 또, 보통주는 경영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보다 경영권 지배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재벌 기업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이제 경영권 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의결권이 중요한 거죠, 의결권. 그래서 보통주가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 문제가
이슈가 됐다? 그러면은 보통주가 각광을 받는 거예요. 우선주는 나는 뭐 회사 경영권, 지배권 관심 없어. 그냥 내 받는 돈만 많이 받으면 돼. 라고 보는 게 이제 우선주예요. 그래서 우선주,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받지만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